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월 5일 시사다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과 오늘 90분간 정상회담을 했고요. 한중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라고 양측 정상들이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경제, 문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 14건의 MOU를 체결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이 극진한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하고 있어요. 진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극진한 국빈 방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흔적이 뭐냐면요. 중국은 1월에 춘절이 있어요. 새해 첫 명절이 있을 때는 어떤 이런 해외 정상을 초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잘.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춘절이나 어떤 추석이 있지만 새해부터 해외 정상회담을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재명 대통령이고, 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공항에 딱 내렸을 때 과기부 장관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이 나왔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원래는 박근혜 때도 차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명박이가 중국에 갔을 때도 차관급, 이런 사람들이 원래 그 의전을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갔을 때는 장관급이 나왔다라는 것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얼마나 지금 현재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중요성을 느끼는 걸로 파악을 해요. 그럼 왜 그러냐?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핵 잠수함 추진, 뭐 여러 가지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이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이 저렇게 시진핑 주석이 공들이고 있나? 제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결국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요, 중국이 고립됐습니다. 이 동북아시아에서 사실 중국이 고립됐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일본과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를 갖추고 싶어하고, 저쪽에서는 말은 북중러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잡았지 중국은 약간의 스탠스가 달라요. 엇박자죠. 그렇죠? 북한은 과거에는 중국에 의존하면서 비핵화, 육자회담 이런 거에 어떤 중국에게 경제를 의지하면서 나갔지만, 지금 북한이 러시아를 군사 동맹을 같이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은 이제는 대등한 관계나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사이가 소원해졌어요. 시진핑과 김정은도. 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그 패권 전략이 중국이 고립 작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하나가 지금 베네수엘라의 침공 문제도 제가 어제 심층 분석을 통해서 그 이면에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중국의 고립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한반도 문제, 동북아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시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경우에 진짜로 한미일 북중러라는 이 신냉전 체제가 되는데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바람에 중국이 고립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든지 뭐 일본은 사실 제껴 놓더라도 대한민국만큼은 중립적인 위치의 어떤 그 입장을, 동북아의 균형이라도 잡아달라는 시진핑의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뗄 수 있는 관계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 견제, 중국 입장에서는 또 미국을 견제해야 되잖아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소원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관급 과기부 장관을 공항의 의전으로 이례적으로 장관급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시작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제 중국 오늘 시진핑과의 테이블에 올랐나라고 보면요. 그러니까 그 MOU 뭐 14건을 뭐 경제 분야, 문화 분야, 지적 재산권 분야 여러 가지를 맺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늘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MOU나 이런 것들은요 사전에 이미 실무자들급에서 다 이런 것들은 우리 그 MOU를 맺읍시다. 그렇고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맺었던 거 플러스 연장선으로 여러 가지는 이미 실무자급에서 다 되는 것이고, 정상회담을 할 때는 사인만 하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CBS에 출연을 해서 어떤 구체적인 MOU가 체결될 거라는 건 말은 하진 않았지만 이미 중국과의 10여 개 정도의 MOU가 성사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오늘 예견도 해줬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뭐니 해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하면 어떻게 보면 경제 교류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인구가 깡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로 뭐 현대 자동차 제네시스를 전부 5천만 대 사도 100% 현대 자동차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구입해도 5천만 대지만, 중국의 인구는 여러분들 공식적인 인구만 14억이고요. 인구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구까지 하면 18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 인구의 10%만 현대 자동차를 사도요 1억 8천만 대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1억 4천만 대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중국의 14억 인구 중에 10%만 현대 자동차를 사도 1억 4천만 대예요. 우리나라는 100% 다 사도 5천만 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의 어떤 인구,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 거기가 이제 동북아시아로 이제 뻗어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패권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2016년도 사드 배치 이후에 소원해진 한중 관계, 즉 경제 분야나 어떤 문화 분야 이런 교류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류를 제한하는 한한령을 아직 실행을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원만하게 과거로 2016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한중 관계의 복원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사실 중국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만들어 놨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지금 우리나라도 환율이 급등을 하고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뭐 악재들은 많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 경쟁력이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든지 더욱더 좋은, 대한민국 경제 좋아졌다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갈 때 필히 같이 가는 사람들이 경제인들이에요. 이재용, 최태원 뭐 다 이번에도 여러 데 보셨지만 경제인들이 엄청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경제단 사절단 이재용, 그다음에 구윤철 뭐 경제부 뭐 장관,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중국도 우리나라의 기술에 엄청나게 삼성이나 이런 보시면 현대자동차의 어떤 정의선, 그다음에 이재용 뭐 이런 식으로 경제인들은 항상 이재명 대통령과 동행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전면 복원되는 게 좋은 거고, 시진핑은 협력하는 관계가 되자. 응?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딴 거 아니죠. 대만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은 미국 편을 들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과 중국의 희생을 통해서 사실상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해서 승리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그냥 넘기는데, 대한민국과 중국의 희생이 일본 군국주의에 승리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인정해주는 발언이죠. 대박이죠. 그렇죠? 대한민국과 중국의 희생을 통해서 일본 군국주의에 승리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도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뭐 일부 극우들이나 국힘당이나 이런 애들 독립기념관장이라는 그런 인간들은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한중이 희생을 통해서 일본의 군국주의에게 승리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독립전쟁과 중국의 누가 봐도 상해 임시정부가 중국에 있었고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 역사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이거는 땀을 말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대한민국이 동맹 관계가 아니라 결국 역사적이나 이런 걸 보면 일본은 침략 국가고 중국은 대한민국의 일본 침략을 막기 위해서 같이 독립 전쟁을 치렀던 나라고 2차 세계 대전의 승전 국가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것은 동북아의 평화를 해친 것은 누구죠? 일본이죠.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엄청난 일본이 그 학살을 저지르고 우리나라 일제가 우리나라를 35년 8개월 동안 거의 식민지 국가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동북아 평화를 깬 건 일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동북아 평화를 함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중 관계의 새 국면을 열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그 전 정부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된 사드 문제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반중국 반중 정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잊고 한중 관계의 새 국면을 열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한중 관계를 더 발전시키자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시진핑 주석은 현 국제사회의 어떤 미국의 패권의 어떤 그 경계 이런 것들을 담아서 역사의 올바른 판단에 서야 된다 대한민국이. 누가 봐도 이거는 미국이 지금 깡패짓을 하는 것이고 미국의 어떤 패권주의에 중국을 제물로 삼고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가장한 제국주의의 재편을 다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과 손잡지 말고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은 중국의 어떤 우호적인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미국의 편을 들 수도 없고 중국의 편을 들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동북아의 요충지의 중요한 국가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의 위상은 계속 올라가요,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윤석열 같이 친미 반중 정책을 해버리니까 아예 중국과의 관계 자체가 단절돼 버리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미국도 우리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과 너무 밀착할까봐 미국도 우리나라에게 눈치를 보게 되고 중국도 미국과 밀착할까봐 우리나라에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아예 윤석열이라는 자체 이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이 어떤 내란수계가 친미 반중 정책을 펼치면서 오히려 중국과의 경제에서는 마이너스를 보이게 되고 그렇다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과거같이 엄청난 이익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북아 중심자 역할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이재명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 이상의 발전 공감성을 필요하고 한반도 평화의 현실적 방안 함께 모색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뭐 이런 거 작지만 서해 구조물 문제, 그러니까 중국의 불법 조업 문제, 어민 뭐 이것도 좀 당부를 했고 여기에 김혜경 여사가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도 직접 요리를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김혜경 여사는 오늘 중국에서 떡만둣국으로 이거는 K푸드 외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음식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한중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여성들을 대접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G20 정상회의 유엔 총회에 이어서 한식 외교를 계속 하고 있고, 중국 여성들을 어떤 중요한 중국의 여성들을 초청해서 한식 행사를 중국에서 펼쳤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요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유, 그렇다. 하여튼 여기서 중국 문제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따가 또 보여주면 할게요. 그 다음에 이어서 윤석열 재판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번 주 이제 선고가 나는 건 있죠. 이번 주가 아니라 윤석열 재판에서 사실 가장 먼저 구형은 체포방해 혐의로 백대현 재판부에서 특검이 10년을 구형을 했죠. 그건 아마 16일 날 백대현 재판부에서 아마 한 7, 8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70%, 80%. 이번 주 9일 날 내란 특검에서 지기현 재판부죠. 윤석열에 대해서 구형을 합니다. 구형. 여러분들 보셔도 이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죠. 구금 등 이런 거가 아니라, 저는 특검은 당연히 사형을 구형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두환 때랑 다르지 않냐. 전두환은 학살을 해서 사형을 받은 거고, 여러분들 전두환은 학살을 해서 사형받은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가장 민주주의 헌법을 파괴했다는 게 사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만큼 윤석열은 이번 주 재판이 마무리되고 1년 만에 단죄의 시간이 돌아오는데 사형 또는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특검은 사형을 구형할 것 같고 지기현 재판부는 무기징역으로 이게 순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9일날 구형을 하고 2월 중순 정도에 이제 지기현 재판부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이제 1심을 선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분노했던 게 뭐죠? 누구죠? 박성재, 한덕수 이런 애들 구속영장 기각됐던 것들 있죠. 이거 올해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란 방조 혐의로 1심 한덕수의 1심 판결은 21일 날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상민, 한덕수 줄줄이 특검에서 기소했던 애들은요, 이제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돼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빠져나왔고 실망했던 분들, 박성재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이런 애들은 전부 이제 1심 선고가 나오면 법정 구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2026년은 단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여러분들 올해 안에 8개의 형사재판이 있거든요. 윤석열이 현재 검찰의 특검에게 기소로 돼갖고 재판이 올해 안에 8개의 1심 재판이 모두 선고가 되는 거. 진짜로 1심에서 때린 건데, 일반 이적 혐의, 한덕수 재판 위증 의혹, 최상반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런정섭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어떤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건진법사 허위사실 공표, 모두 8개거든요. 이것들을 다 합치면 사형밖에 없죠. 사형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올해 안에 윤석열은 8개의 형사재판이 모두 선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덕수 1심 판결은 21일 날 나오고, 이상민 단전단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재판은 1심 재판 오늘 12일 마무리되고, 다음 달, 그러니까 재판이 마무리된다는 것은 12일 안에 검찰이 구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달에 선고들이 이제 줄줄이 나오는 것이죠. 김건희도 1심 재판이 1월 달에 끝나면, 김건희도 첫 번째 재판 김건희는 지금 건수만 한 3건 정도 되는데, 김건희도 첫 선고는 2월 달에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김건희가 오히려 사건이 조금 지체될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 김건희 특검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수사 못하고 지금 경찰에게 넘긴 사건이, 그러니까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여러분들 수사팀을 40명 규모로 김건희 사건만 꾸렸고요.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이 무려 144건입니다. 이 도장년.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만 144건. 그래서 지금 40명으로 지금 꾸렸고요. 수사 3팀, 뭐 총경을 포함해서 144건의 수사를 하고, 경찰은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김건희는 추가적으로 기소될 사안들을, 그리고 뭐 공소장 변경 또는 공소를 병합하고 그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여튼 1월달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좋은 뉴스들, 윤석열 사형, 구형부터 9일날 기대돼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나올 게 없으니까 9일날 특검은 당연히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월에 1심 재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통일교 특검, 왜 특검까지 기다리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먼저 꾸려서 수사하면 안 되냐, 강한 의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내비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바로 대검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것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교 특검이나 신천지 의혹 같이 합쳐서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게 되면 수사 도중에 특검으로 인계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먼저 출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김병기 문제를 좀 다뤄줄게요. 지금 김병기가 여러분들 오늘 뉴스토마토의 유튜브에 나왔죠. 김병기가 뉴스토마토 유튜브에서 탈당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탈당과 연결시키고 싶지 않다. 우리 당을 나가지 않겠다. 제명을 하더라도 탈당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탈당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금만 상황을 기다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병기가 버티는 이유가 뭘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퇴하더라도 탈당을 안 한다. 이거는 뭐냐면, 김병기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김병기가 뭘 착각하냐면, 김병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저는 강선우 어떤 그 녹취나 그게 어디서 터졌는지 몰라도 좀 의도성이 있어 보이는 게, 강선우와 김병기의 공천 문제, 이거는 강선우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김병기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어떤 국회의원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도덕성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 그쵸? 개인적인 도덕성으로 해갖고 자기는 사법적으로는 자기는 다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얼마나 본인밖에 생각 안 하는 거냐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병기가 버티면요, 김병기의 의혹은 민주당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당우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응? 지금 당내 많은 의원들은 아예 김병기와 엮이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김병기 결자해지해야 된다, 김병기 어떤 스스로가 탈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김병기가 공관위원장하고 여러가지 2016년에 정치권에 입문을 해서 여러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했거든요. 김병기가 당연히 민주당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는 수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김병기가 울타리 안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이거는 당 전체에 엄청난 법적으로, 그리고 지방선거 앞두고 엄청난 압박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정치라는 게. 응? 이렇게 정치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럴 경우에 내가 김병기라면 진짜 떳떳하다 그러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오히려 국회의원직까지 던지면서 자기가 뭐 하겠다. 근데 국회의원 던질 리는 없죠. 그럼 일단은 탈당을 해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원내대표 탈퇴할 때는 이재명 정부에게 죄송하다, 부담을 준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럼 민주당은 망해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원내대표 사퇴할 때는 이재명 정부에게 부담을 줘서 자기가 원내대표를 사퇴한다 그래 놓고, 민주당을 탈당 안 하는 것은 민주당에는 부담이 없나요?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아닌가요? 이러면 안 되죠.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얘는 이제 법적 싸움을 가게 되면 2년 3년이면 질질 끌면서 의원직을 이제 마치겠죠. 그럼 그 안에 조용해지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언론은요, 김병기가 당적을 갖고 있으면요, 김병기를 까면서 민주당의 어떤 안 좋은 여론을 만들 때 김병기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김병기의 문제는 앞으로 터질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병기가, 여러분들 강선우나 같이 김병기가 탈당을 하게 되면요, 김병기는 이제 당적도 없고 개인이기 때문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아요. 그럼 언론은 그 기사를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김병기가 민주당에 있으면 민주당을 까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김병기를 엮어갖고 계속 언론이 씹어대는 겁니다. 근데 김병기가 탈당을 하게 되면 김병기를 까도 민주당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별로 언론에서 헤드라인에 담으려고 하지 않아요. 김병기의 말이 무서워요. 은퇴를 하더라도 제명을 당하면 당했지 탈당은 안 한다. 저는 이 말이 참 야비합니다. 나 제명한다고 하는 놈들, 너희들은 깨끗이 살았냐, 이런 거예요. 저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생각해요. 나 제명하자고 떠드는 새끼들, 내가 갖고 있는 국정원 출신에 내가 갖고 있는, 나는 이렇게 봐요. 이게 굉장히, 저는 적어도 정치인이 선당우사 이런 자세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정청래 대표 얘기를 해서 제가 비교해서 그렇지만, 김종인이가 2016년에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 시킬 때 민주당의 지지율이 4%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이가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 시키니까 정청래 무소속으로 나오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정청래는 나한테는 탈당과 이혼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공천도 받지 못하고 컷오프 됐지만 더 컨 유세단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다른 후보들을 지원 유세를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정청래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갔다 그러면 정청래가 해볼 만한 싸움이었어요. 민주당은 정청래가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가면 그 지역에 공천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정청래가 무소속으로 마포에 나왔다 그러면, 마포 을에 나왔다 그러면 민주당이 정청래 엿먹으라고 하면서 마포 을에다가 공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길 만한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컷오프를 받아들입니다. 그게 선당우사예요. 나는 억울하고 나 때문에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내가 탈당을 해버리면 2016년 총선 자체가 민주정이 분열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컷오프를 당하고 나서도 다른 의원들을 위해서 더 컨 유세단을 만들었었어요. 김병기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면 권력의 최정점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해봤더니 세상이 우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의 맛에 취해서 못 내려오는 겁니다. 못 내려오는 거예요. 좀만 버티면 그냥 넘어가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병기가. 누가 봐도 지금 김병기는 정치 생명이 끝났어요. 정치 생명이 아니라 사법 처리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민주당이 사실 새해 벽부터 강선우 김병기 문제 때문에 민주당의 조승래 사무총장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선우나 김병기는 개인적인 일탈이다. 응? 하지만 이게 오랫동안 버티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탈당을 해야 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강선우는 빨리 탈당을 하면서 여러분들 강선우는 수면 밑으로 이제 딱 죽잖아요. 김병기가 버티면 계속 김병기에 대해서 언론은 집요하게 기사를 씁니다. 그러면 김병기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민주당 전체로 번지기 전에 이거는 김병기가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탈당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문제로 김병기, 강선우가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가 대처를 하면 되지만 민주당에 남아서 계속 버틸 경우는 민주당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새해에 2026년은 내란 청산의 원년이다. 2차 특검 새해 1호 법안으로 내고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병기, 강선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이번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공천 잡음이 나거나 그러면 무관용 원칙으로 당대표 직권으로 징계하겠다. 당대표 직권 조치하겠다. 응? 김병기 의혹에는 일단 윤리심판원의 결과를 보고 기다리겠다. 절차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심판원에서 뭐 제명이든 뭐가 나오면 제명시키겠다는 거예요. 저는 김병기가 안 나가면 민주당이 제명해야 된다고 봐요. 괜히 김병기를 감싸고 김병기가 무슨 책 잡힌 것 같이 김병기를 민주당의 어떤 그 안에 제명시키지 않고 있는 자체가 이거는 민주당이 무관용 원칙이나 이번 선거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한 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럴 때는 단호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리더십이 없다라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었고 한쪽에선 그랬었잖아요. 김병기 제명시켜야 돼요. 윤리심판원의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제명시켜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왜 이걸 빨리 김병기 문제, 강선우는 빨리 사법적으로 이제 판단을 맡기고 김병기도 빨리 사법적으로 맡겨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은 지방선거 문제잖아. 결국은 2024년 공천까지 번진단 말이야. 선거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강선우는 2022년 지방선거 문제로 공천 헌금이 왔다 갔다 이거고, 김병기는 2024년 총선까지 엮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지방선거 문제가 총선으로 버티게 되면 민주당 전체의 문제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단호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버티는 거예요. 응? 공천원금은 내 문제가 아니다. 저건 강선우의 문제다. 응?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치라는 게요,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죠. 억울한 면이 없는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또한 감수하고 당을 위해서라면 나갔다가 명예회복하고 들어오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그 2차 최고위원 선거 토론회가 있었죠. 보궐 합동 토론회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또 뭐 반명, 친명, 찐명, 당정 엇박자 이런 헛소리들을 나와서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상임 공동대표인 유동철이가 지금 당청 간 엇박자가 있다는 시선들이 꽤 있다. 조중동이 바라고, 조중동이 맨날 쓰는 기사죠. 친청 대 친명.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모두가 친명이지 지금 누가 친청을 하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그 이간질을 시키냐면요, 지금 당대표는 정청래 아닙니까? 민주당은 당연히 당대표 중심으로 국힘당과 싸워갖고 특검 관철시키고 내란 청산해야 되고,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진보가 합쳐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이게 좀 이상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서 국힘당과 싸워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가 아니에요. 지금은 행정부의 국가의 원수고 당대표는 정청래예요. 이걸 마치 이런 유동철이나 찐명파리 하는 새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뭉쳐야 된다, 이 자체가 굉장히 논리 비약이에요. 응? 아니, 정청래 중심으로 민주당이 뭉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기를 듭니까? 진짜 이 정치도 1도 모르는 새끼들이, 응? 아니,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까? 뭔가 무슨 뭐가 엇박자가 있니? 헛소리. 이거 조중동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라는 새끼들이 그걸 그대로 앵무새처럼 읽는 게 너무 한심하다는 거예요. 응? 제가 취재해보고, 제가 청와대 아는 데 취재를 해보고 민주당 취재해봐도요, 정청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상의 없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로. 그냥 보수 논객들 유튜브에 나와서 떠들고 그런 패널들, 조선일보 패널들, 조중동 패널들, 이런 애들이 얘기하는 거, 장성철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나 뭐 당정 엇박자, 걔네들 좋아하는 소리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떠들어주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한심해 죽겠어요. 1인 1표제도 즉시 해야 된다.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연병들하고 앉아있네. 1인 1표제 무슨 완급 조절이 필요하고, 미친놈들. 아이고 진짜 너무 속보여갖고 한심해갖고. 하여튼 여러분들 1월 11일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월 11일날 이제 투표가, 최고위원 보궐선거 투표를 하는데 사전선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거 뭐죠? 이건가? 뭐죠? 잠깐만요. 이건가? 제가 이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온라인 투표가 1월 11일 날 하지만 1월 9일 금요일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권리당원들이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사실상 투표는 1월 9일 날 시작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받는 ARS 만약에 직접 1월 9일 날 실질적으로 이제 투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1월 9일 날 9시부터 12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여러분들은 1월 9일 날 투표를 다 하면 되는 것이고, 이때 투표를 못 하는 사람들은 당에서 ARS 전화가 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다음에 일요일 날 낮 3시까지. 이것도 못 받았다라고 하면 1월 11일 낮 3시부터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이제 찐명파리 유동철이가 왜 사퇴를 하냐면,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민주당은 2번, 4번 이게 전선이 딱 확실하잖아. 응? 2번 문정복, 4번 이성윤으로 지금 3명을 뽑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떻게든지 2명을 집어넣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정복을 떨어뜨리고 자기네들 강득구 이건태가 들어가겠다는 전략인데, 이건 누가 봐도 여러분들 유동철이가 되면 유동철 대 이건태, 유동철 대 뭐 강득구 대 이건태, 강득구 대 이런 식으로 걔네들 표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제가 요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계속 해체하라 그러면서 유동철을 비판하다 보니까 유동철이가 나가고 이건태랑 강득구로 지금 모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9일날 우리 기다리지 말고 1월 9일날은 투표하는 날로 생각하시면 돼요. 1월 9일날 9시부터 온라인 투표 대대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1월 9일날 사실상 권리당원들은 투표를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 11일날이 마지막이고 우리는 1월 9일날 권리당원들은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가서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이제 4파전 지금 되고 하고 있죠. 모두가 범친명계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죠. 보면 얘만 박강원, 이낙연과 절친이죠. 박정. 친낙파. 근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박찬대를 밀면서 뭐 넓게 보면 모두가 친명이에요. 모두가 친명인데 박정희 과거에 했던 짓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낙연계. 박정은 이낙연계였잖아요. 박광원, 박정, 이낙연계였죠. 그래서 지금 박찬대가 박정을 밀어요. 왜 그러냐? 박찬대 전당대회 나왔을 때 정청래 대표랑 붙었을 때 박정희 박찬대를 밀었거든요. 얘는 여러분들 20대, 21대, 22대 똑같습니다. 박혜련이랑. 근데 모두가 지금은 범친명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욕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 사람들은 한병도 의원을 잘 몰라요. 한병도 의원은요, 되게 오래된 정치인이에요. 왜 한병도 의원이 민주당에서 인정을 받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여러분들 인정을 받냐면 언제 정치를 시작했는지 보십시오. 17대예요. 17대. 다른 사람들 뭐 박정, 뭐 박찬대 이런 애들 다 20대에 들어왔죠. 12년 전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던 사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그때 2004년에 17대. 이 17대 국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정청래, 정봉주, 그때 한병도, 우상호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 17대 했다가 정치를 떠나 있다가 21대에 복귀했고 22대.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시대 때는 사실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라서 이명박근혜 때는 물러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18대 19대 이명박근혜 시대 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에 다 17대 때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많이 물러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산이나 이쪽에 청와대 픽이나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나는 희한한 게 있습니다. 박정 그래요. 박정 뭐 새로
뭐 친명계로 편입되는 사람들 많으니까 좋죠. 과거에 뭐 이낙연을 빨고 뭐 그랬는지 몰라도 뭐 이제 범친명이니까 그렇게 욕을 하고 싶지 않은데 박찬대가 웃깁니다. 자기 전당대회 때 자기를 지지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 찐명파리하는 찐명파리하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이 인간들이 박정을 밀어요. 얘네들이 박정을 밀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당원들은 박광온, 박정, 진짜 윤영찬 이런 애들한테 이를 갈죠. 전해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를 갈잖아. 근데 찐명파리 하는 박찬대가 박정을 민다는 게 진짜 웃기죠. 하여튼 원내대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20%의 어떤 선거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한병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정, 수습, 그 다음에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험이 있고 현재 1월 달이면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과 비서관 자리가 비기 때문에 당청 관계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병도 의원님이 저는 적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대전 충남 통합 처음에 지금 뭐 일어나고 지금 있는데 대전 충남이 먼저 통합을 선언을 하고 뭐 추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광주 전남이 행정 통합이 더 빨리 이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요. 대전 충남은 이게 대전 뭐 이장우 뭐 충남 저쪽이 다 먹고 있어도 얘네들은 절대 권력을 나누지 않아요. 근데 광주 전남 그러니까 대전 충남은 뺏길 수도 있는 지역이잖아. 근데 광주 전남이 통합이 빠른 이유는 이쪽은 민주당이 무조건 먹기 때문에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얼마든지 행정통합을 통해서 한마디로 광주 정남 특별 무슨 뭐 시장 이렇게 나오더라도 광주시장이 어떤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이쪽이 민주당이 어차피 대세인 광주 정남은 통합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저쪽은 대전 충남은 민주당이 먹을지 이쪽이 먹을지 모르니까 저쪽은 머리를 많이 굴리는데 이쪽은 광주 전남은 어차피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속도가. 그 다음에 김병주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양기대가 제일 먼저 경기도지사 출마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경기도지사를 김병주 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한 이후에 경기도가 더 나아가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김동연 지사를 강하게 비판을 했고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할 사람들은 추미애 의원님, 그 다음에 한준호 의원님, 그 다음에 염태영 의원님도 출마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김동연이가 가장 앞서는 결과로 나오지만 김동연은 민주당 내 후보 선거에서 전체적인 뭐 경쟁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 도지사이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현재까지는 뭐 추미애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나오고 현재는 순위가 추미애, 한준호, 뭐 추미애, 김동연, 한준호, 김병주 이런 순으로 나오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나오는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한 양기대는 왜 나왔냐면 양기대가 왜 나왔겠어요? 양기대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쪽에 전해철 전 의원이랑 이쪽 친문 그룹들이 현재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당연히 양기대도 친문 그쪽이고 그쪽 라인이죠. 양기대가 나오고 나중에 후보 단일화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김동연이 혼자 나오게 되면요 다구리 맞잖아요. 아니 양기대 이런 애들은 왜 나오는 거냐면 나중에 김동연으로 가겠지만 김동연 혼자 나오면 추미애, 한준호, 김윤 이렇게 다구리를 맞잖아요. 그래서 양기대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서 한 명이 나와갖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은 김동연으로 융단 폭격을 쏠리는 걸 어떻게 보면 쉴드 쳐주기 위해서 양기대 같은 애들이 나오는 거죠. 같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한반도 평화 신전략위가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그 다음에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이거는 이른바 자주파. 어떻게 보면 현재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그 안보 라인이 어떻게 보면 동맹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을 가장 우선시하고 거기에 뭐 한미 워킹그룹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데 지금 정세현 전 장관, 이재정 전 장관, 문정인 이런 명예교수 이런 분들은 자주파로 불려요. 좀 그래서 좀 균형감 있게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왜 오늘 이런 전략위원회를 했고 왜 배치를 했냐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반도 문제의 대전환을 구상을 하라라고 하면서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런 한반도 대전환의 구상 지원 TF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가 정세현, 문정인, 이재정 이런 자주파들을 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해운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민주당 왜 이렇게 시끄럽나 여러분들 이렇게 막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거대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왜 민주당이 집권 이재명 대통령 6개월 지나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본물 터듯이 걱정도 되고 여러분들이 아마 속상하고 두드러 맞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특검이 끝나서 그런 거예요. 특검이 끝나니까 특검 전국이 끝나고 이제는 총선 전국이 오니까 이제는 언론이나 민주당이 여태까지 특검으로 때리는 시간이었고 그 때리는 걸 연장하기 위해서 제2 특검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저는 특검 효과가 이제 끝나는 거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민주당이 워낙 사람도 많고 이제 민주당이 권력 감시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의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민주당의 작은 문제도 이제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속상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정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엄혹한 국정원과 기무사가 설칠 때도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을 배출하고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도 그 탄핵을 시키고 이겨내는 민주당도 잘 싸우는 정당이에요. 그리고 그 민주당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개혁적이고 강한 당대표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민주당은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가장 강력한 대통령의 행정부의 수반이 있고 그렇죠. 이재명 역대 민주당 대통령 중에서 시작과 동시에 원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시작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시작부터 원내 과반 의석, 즉 150석 이상의 국회에 다수 의석을 갖고 시작한 최초의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운도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겐 성에 안 차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는 게 결국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뒷받침해주고 민주당이 뒤에서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여기저기서 비판적인 시각이 와도 청문회까지 지켜보다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강훈식 비서실장이 CBS 뉴스쇼에 나와갖고 대통령은
청문회까지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해운 계엄 내란 사과 사전에 이미 의지 확인하고 장관 지명했다.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있죠? 강훈식 비서실장 오늘 여러분들 CBS 나와갖고 내란 발언 사과 의지 이미 확인하고 했다. 다만 어떤 보좌진에게 했던 녹취 같은 것은 인사검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보좌진 휴대폰에 있던 녹취가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이 터뜨리기 전에는 민주당에서 그거를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미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하라고 의사를 물어봤고,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지명했다. 이거 뭐냐면 집권 초반에 민주당의 힘과 이재명 대통령 힘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집권 초반에 통합을 시도하지 않으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집권 3년차, 4년차, 5년차에 통합 시도를 하게 되면요, 오히려 대통령이 책임을 전가하니 레임덕이니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셔도 집권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상대 반대당의 어떤 출신들의 어떤 장관직이나 이런 권력을 나눠주면 저쪽에서는 레임덕이라는 소리를 못해. 무슨 6개월짜리 레임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질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검증이 안 잡히는 문제고, 지금 청와대나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청문회 지켜보자요. 청문회를 지켜보고 국민 여론이 안 좋으면 그때는 접는 것이고, 청문회에서 이해운이 납작 엎드려갖고 정말로 국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보좌진들에게 사과하고 그런 돌파적인 모습이 있는다 그러면 이해운에게 달렸다. 그러나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예요, 현재. 현재 청문회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을 지명을 철회할 마음은 없다라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김남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해운의 지명은 레드팀의 가능성을 본 것이다. 앞으로도 진영과 무관하게 등용하겠다. 앞으로 진영과 무관하게 이런 인사들 등용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다.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하는 것은 정말로 능력이 있는 것이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윤석열 같은 새끼는 무능의 극치입니다. 통합은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분열은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여튼 김남준 대변인까지 나섰다. 여기에 강훈식 그 다음에 김남준까지 나섰다라고. 어떻게 보면 김남준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이고 최측근이에요. 지금 청와대에서 가장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을 뽑으라고 하면 김현지 김남준이에요. 김현지 김남준이기 때문에 이해운 지명을 레드팀으로 본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도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웬만큼 어떤 반대나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신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도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어제 장철민, 이현주 이런 애들이 개별적으로 이해운 장관 지명 임명자에 대해서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더니 정청래 대표가 이해운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목소리를 자제하라. 그렇죠? 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는 게 대통령의 의중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개별적인 목소리는 자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장철민이거든, 누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김문수든. 근데 이해운이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맞나 싶어요. 이해운 임명에 이현주가 뭐라 하냐면 윤 어게인드 통합하냐. 지금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이현주가 윤 어게인드 통합하냐고 맨 앞에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맞지요? 윤 어게인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통렬하게 윤어게인을 외쳤던 이혜훈이가 사과하고 반성하면 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거잖아요. 저는 이현주는 이런 말을 할 자격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현주도 국힘당에서 넘어왔잖아요. 안 그래요? 이현주도 국힘당에서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세력이었잖아요. 이현주가 할 말은 아니죠. 응? 똑같이 건너왔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잘 보여갖고 그래도 지금 배지 달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청문회까지 지켜보자 그러면 청문회까지 지켜보는 게 맞죠? 안 그래요? 오히려 찐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엇박자를 내고 앉아있고, 정청래 대표나 이런 당대표는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있고, 이게 모순적인 거예요. 응?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절대 지명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격을 알면요, 지금은 욕을 먹고 그래도 이혜훈을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해서 한 거예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을 임명을 하고 김성식을 임명을 하고 좀 통합의 의지를 보여주잖아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TK 지역에서 거의 10%가 올라가요, 지지율이. 웃기죠? 응? 이재명 대통령이랑 민주당이 TK에서 지지율이 9%가 올라갔어요. 벌써 흔들리는 거예요, 저쪽이. 더욱더 웃긴 건 누군지 아세요? 대구에 김부겸이 나오면 당선된대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국힘당 관계자들이나 저쪽 대구시장 후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 이진숙이가 1등 달린다고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론조사 돌리면요, 김부겸이 대구시장 나오면 이긴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떤 보수 통합 뭐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외연 확장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요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13.3%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응? 국민의힘은 9.1%가 급락을 했고 부울경에서 민주당이 13%가 올라갔어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민주당 여러분들 한번 이거 지역 깜짝 놀라지 마세요. 민주당이 여러분들 대구 경북에서 9.2%가 올라가서 30.9, 30%를 거의 처음 나왔어요. 부산, 울산, 부울경에서는 13.3%가 급등해서 여러분들 민주당이 부울경에서 지지율이 지금 몇인 줄 아십니까? 47.8이에요. 거의 50%를 달성을 했어요. 응? 진짜야. 민주당이 부울경에서 47.8%예요. 47.8%. 응? 예전에 여러분들 김부겸이가 대구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적이 있어요. 예전에 당선된 적이 있죠. 이번에도 딴 때는 몰라도 의외로 지금 저쪽이 이혜훈 지명이나 김성식 지명에 많이 흔들렸더라고요. 그리고 대구 지역의 민심 변화, 지금 겉으로는 극우들이 설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왜냐면 정상적인 어떤 보수들이라고 하면 김건희는 사람으로 안 보더라고요.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국힘당 얘기 좀 해드릴게요. 지금 국힘당 진짜 재밌게 돌아가요. 지금
오세훈 대 한동훈이 편을 먹고 장동혁 대 나국상이 편을 먹고 싸우는 양상입니다. 그쵸? 너무 웃기죠? 오세훈 대 한동훈 편을 먹고 이쪽은 장동혁 대 나국상. 얼마 전에 오세훈이가 장동혁 면전에다 대고 어떤 통합이나 이런 얘기를 했죠. 쓴소리를. 자기가 지방선거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당이 도움이 안 되니까 쓴소리를 했죠. 이쪽에서는 장동혁과 윤어게인 극우들은 누가 봐도 나경원이가 스스로 지방선거 공천 기획단을 하면서 당내 여론조사를 70%로 사실상 밀어붙인 게 나경원이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와서는 오세훈이 한번 이겨보고 싶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보수의 극우의 여전사 장동혁 대 나경원, 뭐 쇄신파라고 하는, 나름 무슨 쇄신파예요. 한동훈 대 오세발이 이렇게 먹고 연합전선을 어떻게 펼치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너무 웃긴 게 여러분들, 이 와중에 진짜 장동혁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장동혁 지켜야 돼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장동혁이가 윤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한동훈 징계를 하기 위해서. 이 민주당 어수선한데 장동혁이가 한동훈 윤리위원회를 징계 수순을 받기 위해서 윤리위원회 구성을 지시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조만간 장동혁이가 자기 이제 여기저기서 통합을 안 한다, 걸림돌이다. 그러니까 장동혁이는 윤석열 탄핵을 찬성했던 애들이 국힘당의 어떤 쇄신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한동훈이나 이쪽 탄핵 찬성파들은, 탄핵 반대파들은 장동혁이는 한동훈이나 이쪽 애들이 걸림돌이다라고 생각하고, 탄핵 찬성파들은 장동혁과 극우들이 걸림돌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걸림돌이라고 하면서 서로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바로미터가 서울시장이에요. 서울시장이 오세훈이 과연 국힘당에서 경선을 붙여줄 것이냐, 그게 장동혁이가 오세훈이냐 나경원이냐, 그게 바로 국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윤어게인인데 그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아마 장동혁이가 점점 힘은 빠지고 있어요. 그 멸치가 정책위 의장을 사퇴했죠.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자기도 장동혁 어떤 지도부의 감투를 쓰고 있는 자체가 나중에 2028년 총선의 악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멸치가 도망간 거예요. 자기는 이제는 윤어게인이나 이쪽에서는 벗어나고 싶으니까 장동혁 지도부의 정책위 의장은 잽싸게 도망간 겁니다. 멸치. 도망가, 눈치 빠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싸움이 재밌어져요. 한동훈 대 오세훈. 그 대신 한동훈은 장동혁이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징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장동혁이는 그러니까 저쪽은 쇄신해야 된다. 그 쇄신의 기준이 윤석열과 단절이지만, 아니다, 우리가 왜 우리끼리 안에서 싸우냐, 우리는 자강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까야 된다라는 이 자강파, 요 싸움이에요. 그 바로미터가 서울시장 후보가 나경원이 될 것이냐 오세훈이 될 것이냐, 그걸 좀 바로미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제에 이어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아마 제가 어제 미국의 베네수엘라 어떻게 보면 마두로 대통령 부부 납치 사건이에요. 이건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이건 마두로 부부 납치 사건입니다. 제가 보면 이거는 남의 나라 대통령 부부를 납치한 거예요. 아니, 그 나라도 법이 있고 사회주의든 어떤 뭐 민주주의든 그 나라가 선택한 그 정치 이념인데, 미국이 남의 나라 대통령 부부를 납치했어요. 이거는
아니 웃기지 않아요? 왜 남의 나라 대통령을 자기 법정에 세웁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뭐 중국이 있고 석유가 있고 다 얘기했잖아요. 네,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보는 시선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트럼프가 만들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2차 세계 이전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미국의 패권이 확 달라졌죠.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영국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유럽 국가들이 막강한 제국주의를 펼치면서 힘을 과시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를 표방한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와 군사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사실 미국의 패권이 점점 강화됐죠. 그 미국의 패권이 무너진 것도 세계화예요. 신자유주의 시대 세계화가 결국 미국의 패권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고, 그럼 미국은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의 이런 현상들은요, 미국이 이제 세계적으로 어떻게 미국의 달러를 퍼부으면서 친미 정권을 수립하려고 그랬고 세계 경찰 노릇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어마어마한 어떤 국가 부채, 그다음에 국민들이 소득의 양극화를 겪으면서 미국 국민들에 대해 일이 불만이 쌓였던 그런 현상들을 새로운 저는 트럼프가 저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게, 예전에는 여러분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어디 뭐 이란을 침공하고 이럴 때 그래도 동맹국들의 어떤 승인을 얻고 협조를 얻고 막 그랬잖아. 예전에 이라크 침공할 때는 영국의 총리와 그러니까 영국과 같이 공동 작전을 펼쳐갖고 사담 후세인을 생화학 무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대량살상 생화학 무기, 그때는 미국의 독자로 할 수도 있지만 주변 우방국들을 끌어들여갖고 했는데, 이번 보면요 너무 웃겨요. 그냥 미국이 지네 마음대로 해요. 저거 마약 생산국이다. 그냥 단정 지어버려요. 저는 이게 바로 미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경제 질서를 다시 재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과거에는 세계 경찰 노릇, 어떻게 보면 미국이 글로벌 경찰 노릇을 하면서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들을 퍼부었는데 이제는 그거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까불면 죽는다야. 미국이 오늘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떤 베네수엘라나 최근에 이란을 침공하기 전에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관세 협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관세 협상이라는 사실 경제 전쟁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고개 숙이고 들어오면 그래 얼마 준비됐어? 저희 나라는 3천억 달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네 15%. 미국이 이미 사실 베네수엘라를 이면에는 중국 견제와 석유의 확보도 있지만 유럽에게 경고장을 날린 거거든요, 사실. 유럽 국가들이 EU를 만들어 갖고 사실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되게 특이한 현상이 있죠. 베네수엘라를 침공을 했는데 유럽 국가들이 예전 같으면 유럽의 어떤 그 가치주의, 자유주의, 어떤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미국을 막 비판하는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조용합니다. 먼저 관세를 한번 때려놓고 미국이 군사행동을 하니까 혹시나 이 불똥이 우리나라의 경제나 이런 것들이 튈까봐 유럽 국가들이 조용해요. 유일하게 유럽에서 떠드는 게 프랑스밖에 없어요. 예전엔 그래도 유럽 여기저기서 어떤 유엔 헌장을 무시하고 어떤 주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어떤 이런 군사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 시각이나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좀 내고 그랬는데 유럽이 조용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 협상을 하면서 유럽을 한 방 매겨놓고 앞으로 모든 국제 질서는 우리가 정한다라고, 한마디로 트럼프가 새로운 과거의 어떤 세계 경찰 노릇이 아닌 신자유주의 시대의 패망, 어떤 코로나와 함께 신자유주의 시대가 종식됐죠.
그거와 함께 어떤 미국이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나 어떤 이란은 핵으로 까불었고, 이란은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왜 미국이 침공했냐면 중동의 군기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중동의 질서를 미국이 패권을 다시 회복하려고 한 거예요. 이 얘기도 좀 더 나가서 해드리면, 얼마 전에 이란의 그 핵사찰 핵 협상, 그거 사실 트럼프가 깼잖아요. 근데 왜 이란을 침공했냐면요, 사우디가 중국에 붙었잖아요. 사우디가 얼마 전에 중국과 붙어갖고 위안화 그 달러를 결제를 어느 정도 용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페트로 달러, 즉 석유를 구매할 때 달러로 결제하는 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 근데 사우디와 이란은 원수지간이거든. 사우디와 이란은 원수지간인데 미국이 이란을 폭격을 해주면서 제재를 해주면 사우디는 미국에게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치우치면 니네도 조심해라 그러면서 중동이 자칫하면 러시아와 중국에게 넘어가 친러 친중의 정서를 미국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다간 너희들 정권 무사하지 못해 경고를 날린 거고, 이번에 이제 중남미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가 타겟이 된 것이죠. 그 다음은 콜롬비아, 칠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남미도 중국의 어마어마한 위안화와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긴밀하게 지내면 너희들도 언제든지 본때를 보여주마, 이런 것들이 저는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도 다른 나라들의 눈치라도 보면서 미국이 어떤 주도하는 세계 질서였는데, 이제는 눈치도 보지 않는 위험한 미국의 새로운 세계 질서의 새로운 편성인지 걱정이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미국이 어디 갈 때 연합군 이런 식으로 해도 포장이라도 했는데, 그냥 세계 질서를 이제 트럼프 시대에서는 뭔가 자기네 미국 중심으로 만들겠다, 그냥 기존의 국제 질서를 무시해 버려요. 제가 보면. 걱정이에요,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웃기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그냥 자기네들보다 약하다고 침공을 해버리고, 미국도 맘만 먹으면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납치해서 미국 법정에 세우고, 이란의 원전을 공격을 하고,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냥 강대국들이 전행이 아무 제재나 제약을 받지 않고, 유엔을 미국이 주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유엔은 사실상 힘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다른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 주도하에 유엔이 큰 목소리를 내지만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유엔은 무용지물이에요. 유엔을 미국이 만들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다. 예, 오늘 제가 좀 밤늦게 준비한 심층 분석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